첫 번째 경기는 우니온 베를린 대 브라가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브라가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빠르게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현미경 분석 자료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에서 빠르고 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자국 리그 기준으로 올 시즌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니온 베를린이 분데스리가 6경기에서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었을 정도로 매경기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있는 우니온 베를린이고, 마찬가지로 브라가 역시 포르투갈 리그 기준으로 7경기에서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었기 때문에 양팀 모두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바이에른 뮌헨과 함께 분데스리가에서 최소 실점 공동 1위 짠물 수비를 보여줬던 팀인데, 올 시즌 급격하게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하락세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공격력도 문제인데, 최근에 5경기에서 한 골 9실점을 당하면서 5경기 중에서 무려 4경기가 무득점 경기였을 정도로 골 결정력 난조를 겪고 있는 것이 우니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의 주포 공격수 베렌스 선수가 시즌 초반에는 좋은 골 감각을 보여줬지만 최근 5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고, 지난 시즌 리그 11골 7도움을 올려줬었던 우니온 베를린의 베커라는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 5경기 무득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니온이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우니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즌 기준으로 분데스리가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18골로 전체 1등이었고, 이번 시즌 역시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전체 2등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여전히 강력한 세트피스 한방은 유지를 하고 있는 우니온인데, 브라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기준으로 포르투갈 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2번째로 적은 팀이었기 때문에 이 브라가가 세트피스 수비력이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우니온이 만약에 세트피스 한 방도 통하지 않게 된다면 브라가를 상대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우니온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것은 기본적으로 브라가라는 팀이 포르투갈 리그 기준으로 전방 압박 라인이 높은 팀이기 때문에 상대의 역습에만 지난 시즌 4골을 실점을 하면서 역습 실점이 지난 시즌 기준 포르투갈 리그 전체 2등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니온 베를린이 지난 시즌 기준으로 역습 득점이 7골로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좋은 역습 공격을 보유한 팀이기 때문에, 물론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역습 득점도 한 골로 역습의 위력도 조금은 떨어져 있는 우니온이지만 어쨌든 역습 DNA를 갖고 있는 우니온이라는 점에서 우니온 특유의 세트피스 한방과 역습 한방이 나와준다면 우니온도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수비수인 노우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이 됐는데, 이 선수가 키가 190 가까이 되는 장신 수비수이고 지난 시즌 리그 2골 3도움, 지지난 시즌 4골 1도움을 기록을 했을 정도로 세트피스 한 방이 있는 수비수이기 때문에 이 노우 선수가 결장이 된다면 우니온 베를린 특유의 세트피스 한 방의 위력이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브라가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불안하지만 현재 포르투갈 리그에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팀이고, 브라가의 공격 3총사인 반자, 호르타, 잘로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주축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은 우니온 베를린보다 브라가 쪽이 더 우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수비력이 흔들리는 우니온을 상대로 브라가도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만한 공격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양팀의 불안한 수비력을 고려한다면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올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챔피언스리그 공식 통계를 가져왔는데 브라가가 역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3경기에서 무승부 결과가 단 한 경기도 없었을 정도로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있는 브라가이기 때문에 1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짤츠부르크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인테르와의 챔피언스리그 홈경기에서 비록 1대1 무승부에 그쳤던 소시에다드이지만 당시에 인테르를 상대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인테르전 이후에 라리가 3경기에서 3연승을 달린 소시에다드이고 그 과정에서 주포 공격수 쿠보 선수와 오야르사발 선수의 골 감각이 살아난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짤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도 지난 벤피카와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 벤피카가 이른 시간에 퇴장을 당하면서 손쉽게 2대0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순항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또한 짤츠부르크 역시 최전방 공격 쪽에서 카림 코나테 같이 빠르고 다부진 선수들이 있고 190cm의 장신 공격수 시미치 선수 역시 최근에 골 감각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시에다드라는 팀은 라리가에서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하는 팀인데 원정 경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수비의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 경기에서의 상대 진영에서 액션 비중이 30%인 것에 비해서 원정에서는 23%로 떨어지는 소시에다드이기 때문에 짤츠부르크 원정에서는 수비 라인을 올리기보다 밸런스를 어느 정도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시에다드가 라리가에서 역습 득점, 카운터 어택 득점이 2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소시에다드가 전방 압박 기조를 조금은 버리면서 라인을 유지한 채 날카로운 역습을 노리는 전술도 가져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짤츠부르크가 지난 챔피언스리그 1차전 기준으로 전방 압박 수치인 PPDA 수치가 전체 4번째로 낮았을 정도로 벤피카를 상대로 압박 라인이 상당히 높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벤피카가 이른 시간에 퇴장을 당하면서 짤츠부르크가 수적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이렇게 압박 수치가 낮게 나오는 것일 수 있는데 어쨌든 1차전 기준으로 PPDA 수치가 상당히 낮게 나왔던 짤츠부르크이기 때문에 전방 압박 기조를 어느 정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소시에다드의 역습 한 방이 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통계처럼 챔피언스리그 DNA 측면에서는 짤츠부르크가 소시에다드에 밀리는 면이 없고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1경기에서 5무 6패로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무대에서는 소시에다드가 상당히 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조별리그 승리가 2003년 9월 갈라타사라이전이 마지막 승리였기 때문에 이 소시에다드 역시 짤츠부르크 원정에서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짤츠부르크의 챔피언스리그 DNA가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라리가 기준 원정 3경기에서 2골에 그쳤던 소시에다드이기 때문에 원정에서는 다소 기복이 있는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점 역시 소시에다드에게는 리스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랑스 대 아스날의 경기인데 랑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시즌 초반 리그 5경기 1무 4패 부진의 늪에 빠졌던 랑스이지만 그래도 최근에 3경기 2승 1무 무패로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지난 세비야와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자국 리그 한 경기에서 2연승을 거둔 랑스이고
다만 랑스의 상대가 툴루즈나 스트라스부르처럼 리그왕 중위권 팀들이었고 모두 한 골차 신승이었기 때문에 랑스의 경기력 자체가 완전히 올라왔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맹활약을 해줬었던 주포 공격수 오펜다가 라이프치히로 이적이 되면서 랑스가 여전히 리그왕에서 최소 득점 공동 3위, 빈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주말 본머스 원정에서 4대0 대승, 손쉬운 승리를 거두면서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번 랑스 원정 이후에 주말에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맨시티와의 중요한 홈 경기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랑스 원정에서 최대한 체력적인 안배 그리고 결과 위주의 축구를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측면 공격수 부카요 사카 선수가 현재 100% 몸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 현재 부카요 사카나 토마스 파티 같은 부상 여파가 있었던 선수들이 모두 훈련에 복귀를 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아스날이 맨시티와의 일정을 앞두고 무리해서 몸 상태가 100%가 아닌 선수들을 선발로 기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부상 여파가 있었던 선수들이 복귀가 된 아스날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랑스 원정에서도 효율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지난 18경기에서 무득점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었을 정도로 챔스 조별리그 단계에서는 뛰어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미 지난 1차전 PSV와의 홈경기에서도 4대0 대승을 거뒀던 아스날이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랑스를 상대로는 무난한 승리를 가져갈 만한 체급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3번 경기는 랑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PSV 대 세비야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운맛 이변으로는 무승부 대신에 아예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PSV가 비록 지난 챔피언스리그 아스날 원정에서는 0대4 대패를 당하면서 체급 차이를 실감을 했지만 자국 네덜란드 리그 기준으로는 올 시즌 7전 전승 23골 2실점이라는 극강의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PSV가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무대에서 세비야를 상대로 1승 1패 팽팽했던 면이 있고 홈에서는 세비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PSV의 주요 공격 자원인 루크 데용 선수와 페이르만 그리고 노아랭 같은 선수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경기력 자체가 홈팀 PSV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세비야 사이드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시즌 PSV가 유로파리그에서 상대를 했었던 세비야라는 팀은 당시에 산파올리라는 감독이 이끌었던 세비야이고 기본적으로 산파올리 감독 시절의 세비야는 3백을 기반으로 한 수비적인 축구를 구사를 했던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세비야를 이끌고 있는 맨딜리바르 감독 체제는 라리가에서도 가장 빡센 전방 압박을 펼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챔피언스리그 1차전 통계에서 전방 압박 수치인 PPDA 수치가 세비야가 세 번째로 낮았을 정도로 랑스를 상대로 굉장히 빡센 전방 압박을 보여줬던 세비야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 PSV가 유로파리그에서 상대를 했었던 세비야와는 정반대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세비야이기 때문에 PSV가 적잖이 당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PSV라는 팀은 자국 네덜란드 리그에서는 강력한 우승 후보이고 이 페예노르트나 아약스처럼 우승 라이벌 팀이 아닌 이상 이 PSV를 상대하는 대부분의 팀들이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들을 상대로 강건하게 전방 압박을 펼치는 팀을 상대를 했을 때는 지난 아스날전처럼 상당히 당황을 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PSV가 이번에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에 올라올 때 예선 단계에서 스코틀랜드의 레인저스와 맞대결을 펼친 바 있는데 당시에 레인저스 원정에서 이렇게 레인저스의 전방 압박의 공을 빼앗기면서 실점을 당했던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라리가에서도 가장 빡센 전방 압박을 펼치는 세비야를 상대로 충분히 압박에 당황을 할 가능성이 있는 이 PS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에서 여전히 기복이 심한 상태이고 지난 시즌 PSV 상대로 득점을 기록을 했었던 세비야의 뚝배기가 좋은 공격수 엔네시리 선수가 부상 여파로 직전 바르셀로나전에서 결정이 됐었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도 누수가 있는 세비야라는 점에서 무승부 정도의 이변픽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챔피언스리그 공식 통계에 따르면은 PSV가 챔스 조별리그 무대에서는 이렇게 13경기에서 4무 9패로 승리가 없었을 정도로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는 상당히 최근에 고전을 하고 있는 PSV이기 때문에 세비야에게 덜미가 잡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는데 매운맛 이변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나폴리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나폴리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시즌 초반에 나폴리였다면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로 가는 게 맞지만 최근에 나폴리가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구단과의 불화설이 제기가 됐었던 이 오시멘이라는 주포 공격수가 다시금 나폴리를 향한 충성을 밝히면서 최근에 리그 2경기 연속골, 골 감각을 회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극심한 골 결정력 부진에 빠졌던 나폴리의 측면 공격수 흐비차 선수 역시 최근에 리그 2경기에서 1골 2도움으로 컨디션이 살아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폴리가 공격 원투펀치의 컨디션이 살아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모든 대회 4경기에서 3승 1무 무패를 달리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나폴리이기 때문에 홈에서 저력을 보여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레알 같은 경우에도 직전 라리가 난적으로 꼽혔던 지로나 원정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줬고 레알의 핵심 측면 공격수 비니시우스 선수 역시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나폴리가 기본적으로 홈에서 압박 라인을 상당히 높게 가져간다는 점에서 비니시우스를 앞세운 레알 특유의 효율적인 역습이 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알의 플레이메이커 주드 벨링엄 선수가 여전히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장신 공격수 호셀로 선수 역시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레알 역시 화력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라흐만이나 제수스 같이 핵심 중앙 수비자원들의 부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수비적인 누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8경기에서 7승을 거두고 있는 만큼 이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나폴리라는 점에서 레알 역시 상당히 부담감이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우니온 베를린과의 챔피언스리그 1차전 홈경기에서 우니온의 수비에 가로막혀 있다가 종료 직전에 벨링엄 선수의 극장골로 1대0 신승을 거뒀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는 첫 경기가 그렇게까지 경기력이 좋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장면은 올 시즌 레알이 시즌 첫 패배를 당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 경기인데 당시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1대3으로 패배를 당했던 레알인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측면에서의 크로스 그리고 헤딩 뚝배기 패턴으로만 3골을 실점을 당하면서 확실히 레알이 측면 크로스 수비에 약점을 드러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신장이 작은 그리즈만 선수에게도 헤딩으로 실점을 당했던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레알이 상대 측면 크로스 패턴의 대처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이 있고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포 공격수 오시멘 선수의 헤딩 뚝배기 능력이 원체 좋은데다가 직전 레체와의 경기에서 나폴리의 흐비차가 크로스를 올리고 오시멘이 뚝배기로 마무리하는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올 시즌 첫 패배를 아틀레티코의 뚝배기 패턴에 당했던 레알이라는 점에서 나폴리의 헤딩 뚝배기 패턴에도 충분히 당할 수 있는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나폴리도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폴리가 세리에 A에서 경기당 평균 측면 크로스 횟수가 19번으로 세 번째로 많은 팀이고, 레알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경기당 제공권 경합 성공이 8.42로 제공권이 가장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나폴리의 측면 크로스 패턴, 그리고 오시멘 선수의 헤딩 뚝배기 한 방이 빛을 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로 가르면서 나폴리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인테르 대 벤피카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벤피카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운맛 이변으로는 무승부가 아니라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현재 인테르 쪽의 투표율이 상당히 몰려있지만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인테르가 지난 사스올로와의 홈경기에서 1대2 패배 통수를 쳤을 때처럼 똑같이 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지난 승무패 54회차에서도 인테르 대 사스올로의 경기가 인테르 쪽의 승리 투표율이 86%가 몰렸는데, 당시에 사스올로에게 1대2 패배를 당하면서 최대 이변 결과를 연출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인테르가 사스올로에게 고전을 했던 것이 이 사스올로의 에이스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베라르디 선수를 막지 못하면서 두 골을 실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스올로의 베라르디라는 선수가 왼발이 상당히 날카로운 선수인데 왼발잡이 윙어로서 오른쪽 측면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른바 반대발 윙어의 표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포진을 하면서 안쪽으로 접어들어 오면서 예리한 스루 패스를 통해서 1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던 베라르디이고, 두 번째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인테르를 상대로 이렇게 안으로 접어 들어오면서 자신이 왼발 가마차기로 득점까지 성공을 했었던 사스올로의 베라르디이기 때문에 인테르가 사스올로에게 1대2로 패배를 당했을 때는 이렇게 왼쪽 측면 수비 쪽에 약점을 드러내면서 무너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베라르디 선수를 조명을 하는 이유는 벤피카에도 이렇게 사스올로의 베라르디처럼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에이스 자원이 있는데 바로 그 선수가 베테랑 측면 공격수 앙헬 디마리아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벤피카의 디마리아 선수 역시 이렇게 베라르디처럼 오른쪽 측면에 포진을 하면서 왼발을 사용하는 측면 자원이고, 이렇게 안으로 접어 들어오면서 왼발 가마차기가 상당히 날카로우면서 예리한 크로스나 스루 패스까지 뿌릴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인테르가 또다시 왼쪽 측면 수비 약점을 노출하게 된다면 벤피카의 디마리아 선수가 날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포르투와의 중요한 경기에서도 디마리아 선수가 이렇게 쇄도를 하면서 결승골을 뽑아냈던 디마리아 선수이고, 최근에 벤피카의 디마리아가 리그 4경기 연속골, 절적의 골감각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디마리아 선수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인테르가 지난 소시에다드와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지만 당시에 소시에다드의 압박에 상당히 고전을 하면서 경기 내용이 상당히 밀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벤피카라는 팀은 포르투갈 리그에서 전방 압박 강도가 가장 빡센 팀이고 전방 압박에 의한 득점 역시 3골로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만약에 벤피카가 빡센 전방 압박을 들고 나온다면 인테르가 소시에다드전처럼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인테르도 승리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이유는 벤피카가 지난 짤츠부르크전에서 주전 중앙수비수 안토니오 실바 선수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벤피카가 수비 공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테르가 세리에 A에서 카운터 어택 역습 득점이 3골로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만약에 벤피카가 무리해서 압박 라인을 올리게 될 경우에는 인테르의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에 허무하게 실점을 하는 장면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벤피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국 포르투갈 리그에서 카운터어택 역습 실점이 2골로 가장 많은 팀이고, 인테르의 주포 공격수 라우타로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라우타로 선수를 앞세운 역습 한방이 통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인테르의 승리를 가져가면서 벤피카의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디마리아 선수의 활약에 기대를 걸어본다면 이 경기는 벤피카 사이드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는데 독식 픽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페이에노르트의 경기인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페에노르트라는 팀의 체급을 고려하면 아틀레티코가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이지만 이 페에노르트의 핵심 공격수인 히메네즈 선수가 징계로 결장이 되는 것이 굉장히 커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페에노르트의 히메네즈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6경기 연속골, 리그 7경기에서 무려 10골을 넣어주면서 굉장히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결장이 되는 페에노르트이기 때문에 페에노르트의 최전방 골 결정력이 상당히 아쉬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페에노르트에는 히메네즈 외에도 스탱스나 파이샹 같이 또 다른 공격 자원들이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여전히 빡센 상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에노르트가 자국 네덜란드 리그 기준으로 무게중심이 상당히 앞쪽으로 쏠리는 팀이고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 라인이 상당히 높은 팀이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을 노출을 한다는 점에서 아틀레티코의 강점이 살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도 점유율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않으면서 오히려 상대 수비 뒷공간을 효율적인 역습과 스루 패스로 공략을 하는 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틀레티코가 라리가에서 카운터 어택, 역습 득점이 3골로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페에노르트가 이렇게 무리해서 압박 라인을 올리게 된다면 아틀레티코 특유의 퀄리티 있는 역습 한방과 스루패스 공격으로 수비 뒷공간이 노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치오와의 챔피언스 리그 1차전 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전방 압박 수치인 PPDA 수치가 41.5가 나오면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PPDA가 높을수록 전방 압박 강도가 세지 않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전방 압박에는 그리 관심이 없었던 아틀레티코라는 점에서 오히려 페에노르트가 압박 라인을 올리게 되는 구도가 형성이 된다면 아틀레티코 특유의 역습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페에노르트의 히메네즈 선수의 결장과 더불어서 아틀레티코의 역습 한 방이 통한다면 아틀레티코가 그래도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하나 우려스러운 통계는 아틀레티코가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경기에서는 11경기에서 2승 3무 6패로 승리가 딱 2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는 조금은 고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경기는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는 엔트워프 대 샤흐타르 도네츠크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주요 공격 자원들의 골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트워프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얀센 선수가 최근 모든 대회 7경기에서 한 골로 주춤하고 있고 엔트워프가 최근에 모든 대회 4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골 결정력이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샤흐타르 역시 공격수 카시츠크, 수다코프, 케빈 캐시 같은 선수들의 골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데다가 라시나 트라오레라는 공격수가 지속적으로 명단에서 제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샤흐타르 역시 100%의 공격력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팀의 떨어지는 공격력을 고려하면 팽팽한 무승부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트워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연속으로 0대0 무승부를 포함을 해서 현재 벨기에 자국 리그에서 최다 무자비 공동 1위를 달릴 정도로 무자비 면모가 있는 팀이고, 이 샤흐타르 역시 올 시즌 우크라이나 리그 기준으로 원정에서 무승부가 3번이나 있었을 정도로 원정에서 무자비 면모가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양 팀의 체급을 비교를 해보면 웨파 클럽 랭킹으로는 샤흐타르가 22등, 엔트워프가 73등으로 확실히 유럽 대항전 DNA는 샤흐타르가 월등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엔트워프가 속한 벨기에 리그가 웨파 랭킹이 8등, 샤흐타르가 속한 우크라이나 리그는 웨파 랭킹이 18등이기 때문에 벨기에 리그가 체급적으로는 더 높은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팀의 구단 스쿼드 가치를 비교를 해보면 엔트워프의 시장 가치가 9,800만 유로, 샤흐타르가 1억 600만 유로로 두 팀의 스쿼드 가치 차이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통계처럼 샤흐타르가 유럽 대항전 경험치가 많지만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는 조별리그 14경기 중에서 승리가 딱 1승밖에 없으면서 1승 6무 7패로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는 여전히 언더독의 입장인 팀이 바로 샤흐타르이기 때문에 엔트워프 원정에서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여담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샤흐타르가 자국 우크라이나 리그 경기에서 유독 원정 경기에서 최근에 퇴장자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샤흐타르 입장으로서는 엔트워프 원정에서 퇴장 변수까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양 팀의 떨어지는 골 결정력과 무자비 면모, 체급 차이가 그리 많이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8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셀틱 대 라치오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로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액면가로는 리그의 체급이 높은 라치오 쪽이 유리해 보이지만 시즌 초반에 라치오의 경기력을 고려하면 선뜻 라치오의 승리로 가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플레이메이커인 밀린코비치 사비치 선수가 사우디로 이적이 되면서 일본 대표팀 미드필더인 카마다 다이치 선수를 영입을 했지만 완벽하게 대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시즌 좋은 골 결정력을 보여줬었던 자칸이나 안데르송 같은 공격수들의 골 감각이 떨어져 있는 라치오이고, 라치오가 또다시 베테랑 공격수 임모빌레 선수의 결정력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임모빌레 선수 역시 예전만큼의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라리가 지로나에서 맹활약을 했었던 카스테야노스라는 공격수까지 영입을 한 라치오이지만 이 카스테야노스 역시 시즌 초반에 세리에 A에서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라치오가 전반적으로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치오가 세리에 A 7경기에서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딱 한 경기밖에 없었고 세리에 A 원정 4경기에서는 무실점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 조직력 자체도 흔들리고 있는 라치오라는 점에서 경기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셀틱 역시 현재 주전 중앙 수비수인 라게르 비엘케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비 공백이 불가피하고 셀틱의 주포 공격수 후루아시 역시 최근에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셀틱 역시 100% 모습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셀틱의 미드필더 오릴리 선수가 리그 3경기 연속골,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선수단의 퀄리티를 고려하면 여전히 라치오가 체급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셀틱 특유의 홈빨과 라치오의 올 시즌 떨어지는 경기력이 맞물린다면 이 경기는 굉장히 팽팽한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지금 보시는 통계처럼 라치오가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무대에서 7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2승 5무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라치오 특유의 챔스 조별리그 무자비 면모까지 나오게 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이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셀틱 역시 스코틀랜드 자국 리그에서는 홈 깡패이지만 챔스 조별리그 무대에서는 홈 10경기에서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팽팽한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도르트문트 대 AC 밀란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파엘 레앙, 퓰리식, 추쿠에제, 테오 에르난데스 같이 측면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PSG 원정에서 PSG의 측면 공격에 애를 먹으면서 페널티킥을 내줬고 PSG의 풀백 하키미 선수의 오버래핑에 실점을 하면서 0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PSG의 덴벨레 선수에게 측면 돌파를 허용을 하면서 크로스를 내줬고 도르트문트가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승기가 기울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르트문트가 측면 수비에 어느 정도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AC 밀란의 측면 공격이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이 PSG의 하키미처럼 AC 밀란의 측면 수비수 테오 에르난데스 선수 역시 오버래핑을 적극적으로 가져가면서 중앙으로 들어와서 연계 플레이까지 가능한 측면 수비 자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AC 밀란의 측면 공격력에도 애를 먹을 수도 있는 도르트문트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수 훈멜스, 공격수 필크루그나 알레 같은 자원들의 한방이 강력하고 실제 분데스리가 기준으로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공동 2등을 달리고 있는 도르트문트인데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자국 세리A 기준으로 세트피스 실점이 0골로 세트피스 수비 조직력이 상당히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AC 밀란도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통계처럼 도르트문트가 현재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무대 특히나 홈 15경기에서 9승 5무 1패로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도르트문트이기 때문에 도르트문트 역시 특유의 홈발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도르트문트의 베테랑 플레이메이커 로이스 선수가 최근에 리그 3경기 연속골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점 역시 도르트문트 특유의 홈발이 나올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핵심 미드필더 자비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AC 밀란 역시 주전 미드필더 크루니치와 로프터스치크 주요 미드필더들이 모두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전력 누수 수준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승무패가 모두 보이기 때문에 승무패로 지우지 않을 거라면 하나만 찍으라면 무승부에 가장 손이 가는 매치이기 때문에 10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뉴캐슬 대 PSG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AC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 뉴캐슬이 자국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경기 운영 때보다는 확실히 압박 라인 자체도 낮았고 주도권을 AC 밀란에게 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는 홈 경기이기 때문에 지난 AC 밀란 원정 때보다는 확실히 뉴캐슬이 자신들의 스타일인 압박 전술을 가동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뉴캐슬이 압박 라인을 올리게 된다면 PSG의 빠른 3톱인 음바페, 무아니, 덴벨레 선수에게 수비 뒷공간을 노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뉴캐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뉴캐슬의 약점이 중앙 수비 자원들의 스피드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현재 뉴캐슬의 주전 중앙 수비수인 보트만 선수가 부상 여파로 결장이 유력하기 때문에 뉴캐슬이 홈에서 무리하게 압박 라인을 올린다면 음바페를 필두로 한 PSG의 빠른 역습에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PSG 같은 경우에는 주말 자국 리그한 경기에서 하위권인 클레르몽 원정에서도 0대0 무승부에 그쳤을 정도로 올 시즌 원정에서 경기력 기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올 시즌 자국 리그한 원정 경기에서 1승 2무로 무승부 통수가 많았던 PSG이고 주포 공격수 음바페 선수가 최근에 리그 2경기 무득점으로 다소 주춤을 하고 있는 점 역시 PSG에게는 다소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캐슬이 오랜만에 유럽대항전 무대로 돌아왔지만 과거 오래된 통계를 포함을 해서 최근 유럽대항전 무대에서 19경기 10승 7무 2패로 나쁘지 않은 유럽대항전 성적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뉴캐슬도 충분히 홈에서 저력을 보여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그컵 경기였긴 해도 홈에서 강호 맨시티를 1대0으로 제압을 했었던 뉴캐슬이고, 최근에 뉴캐슬의 공격수 이삭 선수와 측면 공격수 알미론 선수의 골 감각이 살아났다는 점 역시 뉴캐슬도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11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라이프치히 대 맨시티의 경기인데 라이프치히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라이프치히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말에 맨시티가 울버햄튼 상대로 1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당시에 이 울버햄튼의 효율적인 수비 뒷공간 역습에 무너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을 했고 라이프치히의 공격수 오펜다 선수가 스피드가 빠른 김민재 선수와의 스피드 경쟁을 이겨내면서 역습으로 득점을 만들어냈던 장면이 있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역습에 고전을 했던 맨시티가 라이프치히의 역습에 고전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맨시티 원정에서 0대7로 대패를 당했던 라이프치히이지만 홈 경기에서는 최근에 맨시티 상대로 1승 1무로 강했던 면모가 있는 이 라이프치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맨시티 쪽으로 가는 이유는 이번 라이프치히 원정에서는 핵심 미드필더 로드리 선수가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하고 맨시티의 주포 공격수 홀란드 선수가 과거 분데스리가 시절 포함해서 유독 라이프치히에게 강했던 면모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엘링 홀란 선수의 커리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상대팀이 바로 라이프치히이고 라이프치히 상대로 6경기에서 무려 11골을 뽑아내고 있는 맨시티의 홀란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7대0 대승을 거뒀을 때 라이프치히 상대로 혼자서 5골을 넣었었던 맨시티의 홀란 선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전히 맨시티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리스크가 있는 것은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치히 원정 이후에 주말에 우승 경쟁을 펼치는 아스날과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돌리게 된다면 라이프치히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독식픽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12번 경기는 라이프치히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츠르베나 즈베즈다와 영보이스의 경기인데 츠르베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상당히 체급 차이가 나지 않는 팽팽한 5대5의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츠르베다 즈베드다는 세르비아 팀으로 세르비아 리그의 웨파 랭킹은 13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영보이스는 스위스 리그 팀으로 스위스 리그의 웨파 랭킹은 12위이기 때문에 양 팀이 속한 리그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츠르베나 즈베즈다의 웨파 클럽 랭킹은 43등이고 영보이스의 클럽 랭킹은 49위이기 때문에 양 팀의 웨파 클럽 랭킹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통계적인 랭킹만 보더라도 양팀의 클럽, 소속 리그의 체급이 상당히 팽팽하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두 팀의 최근 맞대결 4경기 중에서 3번이 무승부로 끝이 났었기 때문에
체급적으로는 차이가 거의 없는 두 팀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츠르베나 지베주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원정팀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특유의 홈빨과 홈 경기장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한 곳으로 유명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자국 리그 세르비아 리그에서도 츠르베나가 홈에서는 5경기 5전 전승 15골 1실점 극강의 홈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팀의 시장 가치를 비교를 해보면 츠르베나가 7,300만 유로, 영보이스가 5,600만 유로로 근소하게 스쿼드 가치가 츠르베나가 우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팀 평균 스쿼드 연령 역시 25.7세 대 25.1세로 상당히 젊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츠르베나 특유의 홈빨과 구단 가치 면에서 근소하게 우세가 있는 츠르베나가 경기력도 유리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양팀의 체급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고려를 한다면 여전히 팽팽한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면서 13번 경기는 츠르베나의 잔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포르투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 포르투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 무승부까지 이변픽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타레미 선수의 골 감각이 최근에 어느 정도 살아났지만 전체적으로 공격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국 포르투갈 리그 기준으로 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이 포르투가 1.64골인데 실제 경기당 평균 득점이 1.43골에 그치고 있어서 마이너스 0.21로 세 번째로 좋지 못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포르투가 수비도 흔들리고 있는데 포르투의 36살 베테랑 수비수 마르카노 선수와 40살 수비수 페페 선수 두 베테랑 중앙 수비 자원들이 모두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은근히 수비 공백도 크게 느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올 시즌 자국 포르투갈 리그 기준으로 7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한 경기밖에 없었던 포르투이기 때문에 확실히 두 베테랑 수비수의 이탈이 크게 느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도 최근 핵심 미드필더인 프랭키 더용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중원의 더용 선수와 페드리 선수의 부상 공백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새롭게 영입을 한 주앙 칸셀루와 주앙 펠릭스 두 주앙 선수를 영입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력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바르셀로나가 지난 마요르카 원정에서도 무승부 통수를 친 것처럼 원정에서 경기력 기복이 있는 상황이고 최근 주포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리그 2경기 무득점 등 인점을 고려를 한다면 바르셀로나가 또다시 무승부로 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포르토라는 팀이 원체 유럽 대항전 경험치가 많은 팀이기 때문에 특유의 홈빨까지 고려를 한다면 무승부 정도의 이변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면서 14번 경기는 포르투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6회차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